시기를 놓치고 나면 다시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정말 저렴하게 낙찰되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라고 한다면 한 10년 10년, 전쯤? 네, 10년 된 것 같아요. 경기도 아파트가 막 3억대 막 이렇고요. 송도 아파트 뭐 5억대로 떨어지고 네. 그런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이용하라는 게 네. 경매를 이용을 해서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타이밍은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 거죠.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팀장님 1,000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예요? 1,000만 원 생기면? 글쎄요, 1,000만 원 생기면 뭐 하지? 요즘에 뭐 할 게 없는데. 요즘 옷 많이 사더만. 옷이나 좀 살까? 네. 왜요? 뭐 하실 건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해야죠. 1,000만 원으로? 되더라고. 여기 우리가 이제 경매하는 거 봤잖아요. 네. 1,000, 2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네. 이분 책을 읽으면 네. 1,000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어요. 오늘 멸망하면 다 뭔 수업이에요? 일단 갖고 보자.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의 저자 이현정 TV 유튜버이신 즐거운 경매 대표 이현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즐거운 경매. 돈 버니까 즐겁겠지. 네, 실패하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네. 돈 좀 버셨나 봐요. 네, 좀 벌었습니다.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뭐 요즘에 즐거운 경매? 이거 카페도 있어요? 네, 즐거운 경매라는 네. 카페 네임이고요. 저는 즐거운 컴퍼니 대표 이현정입니다. 아, 즐거운 컴퍼니가 회사 이름인가요? 네, 경매 투자 14년 됐고요. 강의한 지는 10년 됐어요. 오. 그리고 책을 5권을 썼는데 네. 5번째 책이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책이고요. 이제 여기에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저희 둘째 아들이 한 실제 사례를 넣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초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했다고요? 네네, 둘째 몇 아들이. 살인데요? 실례지만 몇 살? 지금 24살이요. 오? 대표, 나이는 묻지 않을게요. 그렇군요. BBC하고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요번에 BBC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죠? 왜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 무엇보다 왜 BBC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관심을 가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히 반지하라는 특별한 건축물 그리고 전세 제도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에 대해서 취재를 오신 거고요. CGV에서 네네. 이제 강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와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 분하고 인터뷰를 인터뷰하고. 하셨어요. BBC가 영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이거 방송은 됐나요? 방영은? 아직 안 아직은? 됐어요. 네. 이제 이제 K 기자님이 경매. 돌아가셔서 이제 하시겠죠. K경매, K부동산.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OX입니다. 네.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가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해제죠. 서울하고 몇몇 곳, 그러니까 총 전국에서 4지역 빼고는 이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네. 규제 지역이었다가 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아닌 지역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뭐 제도 이런 거에서 달라질 텐데 그래도 우리가 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유 해제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출 아닙니까? 대출? 맞아요. 대출이 안 됐는데 네. 규제 지역 내면은 이제 40%밖에 안 되고 예. 그리고 주택이 좀 많으면 절대 안 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풀어졌다. 이제 다주택자들도 수원할 수 있고요. 안양할 수 있고요. 물론 뭐 DSR이라는 규제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 안에서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풀어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또 특히 1주택자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근데 갈아타기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안 팔려서. 안 팔리는 것도 네. 있고 두 번째 집에 대출이 또 안 나오니까. 근데 두 번째 집은 대출을 서울이 아니고 네. 그 일부 규제 지역만 아니라면은 대출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거주 요건이나 뭐 이런 요건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으로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한동안 저희가 평택 물건에 엄청 집중을 했었어요. 왜냐면 비규제 지역 중에서 가장 괜찮은 지역이 평택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의 거래량이 경기도에서 탑이었거든요. 네. 다른 데는 거래가 안 되는데 평택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평택 물건들은 낙찰가가 딴 데보다 높았어요. 근데 우린 더 이상 평택만 파지 않아도 된다. 근데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인 즉슨
평택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웠으면 다른 곳이 풀려버렸으면 이제 평택은 네.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여지는 건가요? 근데 평택이 원래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인구수가 지금 한 뭐 60만 가까이 57만 정도 되는데 네. 뭐 30년 전에 100만 간다 이런 정도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임은 분명하지만 네. 그렇지만 다른 데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주는 할 수 없으니까 평택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다른 지역들 뭐 남양주나 수원이나 네. 안양이나 안양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의 폭이 우리가 좀 넓어졌고 평택은 그만큼 이제 조금 경쟁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예. 그럼 가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어느 계층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요. 1주택자분들이 두 번째 물건을 할 때 네. 평택밖에 못한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음. 근데 1주택자분들이 두 번째 집을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겼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한다면 기존 주택은 처분을 한다라는 처분을 3년 안에만 하면 돼요. 게다가 얼마 안에 안 팔면 안 된다. 6개월 안에 꼭 팔아서 그렇죠.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네. 게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두 채의 집을 유지한 채로 3년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 만약에 서울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네. 비규제 지역에 사는 거는 사실 뭐 대출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안양에 사시는 분이나 뭐 평택에 사시는 분이 나는 이제 좀 상급지로 가겠다. 서울은 못 가죠. 그거는 어. 아직까지는 안 되는 네, 거죠. 서울을 가려면 이제 또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기 네. 때문에 보유 자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서울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 대신에 다른 해제된 지역들 중에서는 하나 정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서울에 1주택 있는 분들은 기회가 있죠. 큰 혜택을. 그럼요. 그게 접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어. 분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가 안 하고 어. 3주택부터 이제 8%로 중과가 되거든요. 네. 그 일시적이라는 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시간인 한 3년. 네, 비규제 지역 경우에는 그게 일시적인가? 일시적입니다. 요즘에 군대 2번 갔다 3년 오시는데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네. 평택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네. 평택의 인기는 약간 시들할 것도 같은데 반대로 그러면 다른 지역 해제된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은 이제 주목받겠다 생각하시는 지역 많을 것 같은데. 많죠. 남양주 어때요? 남양주 좋습니다. 강남 가깝고. 네, 맞아요. 네. 가까워요. 순위 좀 따져주세요. 어디가 제일 순위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요. 남양주 좋고요. 네. 뭐 수원도 100만 도시잖아요. 네. 좋고요. 사실 하남이 해제됐으면 하남이 정말 1등이었을 것 같은데 아. 하남은 이번에 해제가 안 됐어요. 하남은 해제되면 1등이다. 네, 그리고 인천도 해제가 됐어요. 네. 인천은 되게 저가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인천에는 네, 워낙에 이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양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적은 종잣돈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인천에는 좀 많은 편이죠. 하남 제외한 남양주, 수원, 뭐 인천 등등. 그런데 하남이 해제되면 하남이 네, 하남도. 하남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기존에 눌러놨던 것들을 하나씩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되고 저가 매매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네. 그러면 정책은 계속 완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월,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을 보고서는 정하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 뭐 하남도 그렇고 하다못해 서울도 이제 북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맞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을 TV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전세가 같은 게 그냥 폭락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거기서 잔금 받고 이사하셔야 되는 분들이 주인이 이제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지금 문제가 괜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문제고요. 네. 경매라는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전세나 월세나 뭐 매매나 다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돈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이게 계속 정체되면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거든요.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는 역할이 경매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역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매각을 통해서
받을 사람한테 받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경매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상황은 안 좋지만 반대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매수자에게. 네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거기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거더라고요. 건설사들이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미분양. 10,000건 이상 네. 났어요. 건설사들이 그렇죠. 그쵸. 은행의 채권이나 빌린 이런 분들. 거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런 경제 위기라든지 맞아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래도 경매는 괜찮습니까? 다른 건 경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돈의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거지 뭐 대신 대출을 갚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들이 건축을 못하게 되고 미분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돈이 진짜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는 정책들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정책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물건들이 이제 경매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그런 선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심리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건 우리가 늘 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선뜻 구매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 노상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떨어진다, 계속 빠진다 그러는데 누가 빠질 걸 생각하고 집을 사겠어요. 근데 길게 보면 맞아요. 물론 올라가겠으나 네. 근데 사실 지금이 그래요. 기회일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돼 버리니까 그 쉽지가 그래서 않습니다. 이제 경매를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이유가 이제 지금 가격이 만약에 1억이라면 경매 낙찰가가 예전에는 뭐 8천, 뭐 80% 뭐 네. 이렇다가 그 예전에는 막 1억 2천, 높았잖아요. 더 높았죠. 근데 감정적으로. 지금은 거의 반값이에요. 정말 시장이 완전히 감정가의 반값이요? 네, 감정가의 그럼 몇 반값이에요. 번 정도 유찰이 되는 두 거예요? 번 정도 유찰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정말 저 10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보는 낙찰 가격이라서 그래요. 네, 어제도 이제 최근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최근에 낙찰된 가격들을 다 한 번씩 서치를 하거든요. 네. 와, 근데 정말 10년 만에 보는 가격이에요. 경기도 아파트가 막 3억대 막 이렇고요. 그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뭐 송도 아파트 뭐 5억대로 떨어지고 네, 네. 그런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를 이용하라는 게 네. 경매를 이용을 해서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 타이밍은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또 이렇잖아. 욕심이 또 나는 맞아. 거야. 야, 이거 계속 안 되면 더 떨어질 텐데 꼭 이래서 이래저래 놓치는 건 맞는데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고 대표님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사대 네. 이제 시작이거든요. 계속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한동안 물건들이 정말 없어서 네. 보통 한 10,000개가 떠 있는데 정말 없을 때는 8,000개밖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네. 전국이에요? 네, 전국에. 네, 지금 검색을 하면 어제 봤을 때 한 12,000, 3,000개 정도가 떠 있었거든요. 오, 많아졌네요. 네,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게 다 신건이에요. 지금 방금 나온 건들. 얘네들이 유찰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좀 쌓이겠죠? 그쵸.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유찰된 숫자들은 그리 많지 않고요. 물론 8,000. 없진 않지만 네. 있어요. 근데 신건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얘가 낙찰하기 적절한 타이밍은 내년 1월. 어. 네, 그리고 신건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예. 내년 1월 이후로는 두 번 유찰된 물건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는 많아진다. 거죠. 어.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다시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정도의 호재로 보시는 거군요. 경매로만 놓고 봤을 때. 경마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낙찰되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라고 한다면 한 10년 10년, 전쯤. 네, 10년 될 것 같아요. 한창 하우스푸어 얘기 나올 때 그때 당시였나요? 10년 맞아요. 전이라고 한다면? 10년 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한 게 2009년이었고요. 네.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요때 13년도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14년도부터 이제 계속 상승이 돼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는 네.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완전히 침체기였는데 죽었을 때. 그럼 그때는 돈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때는 거래가 정지돼 있었어요. 네네네. 아예 거래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륨을 키워가는 거죠. 대신에 지금은 전세가도 같이 하락이 됐잖아요. 예. 이런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집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사거나 전세를 얻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리 때문에 전세금을 못 올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에 이제 한도가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못 올리고 하지만 매매가 거래가 안 되면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전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임대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저희는 낙찰가를 전세자금을 기준으로 두고 전세가보다 싸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받고 계시고요.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서 그 물건을 보유하는 거죠. 팔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인데 네. 전세는 4억이다. 네. 근데 이게 3억에 나왔어도 네. 내가 낙찰 받으면 여기에 1억 더 얹어줘서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권리분석은 그렇게 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가는 거고 그 임차인의 권리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선순위라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 네, 선순위. 선순위 임차인 그 물건 낙찰 안 받죠. 그런 건 안 네. 받고. 그러면 딱 그 낙찰가액으로만 끝낼 수 있는 네, 것들만 맞아요. 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매계를 떠도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깡통 전세 뭐 이런 것들은 낙찰을 못 받죠. 그래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를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낙찰 받으면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매계를 이제 계속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물건들은 갑자기 고가 낙찰이 딱딱 나오거든요. 예. 그 낙찰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겠죠.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말인즉슨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전민기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뚝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아니면 거의 시세에 꽉 차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게 경매 나오면 결국 걔네들은 소화가 안 되겠네요. 그런 물량들. 네, 그거는 경매에서 투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나라님이 구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예. 나라님이 구제해 주시는 방법. 그거.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네네.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인데 거기에 이제 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화곡동에서 한참 그런 물건 많이 나올 때 이 어. 대항력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죠. 진짜요? 네, 나라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4억 전세, 얘가 3억에 낙찰이 됐다. 네. 근데 후순이에요. 네. 그러면 3억은 어쨌든 뭐 법원에서 받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분이 못 받은 1억은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시겠죠. 보증보험이나 뭐. 근데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게 공정한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화곡동 물건들 엄청 많이 나온 물건들 중에서 일부 물건들이 대항력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나온 물건들이 있었고요.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조건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매각 예.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에 네. 쓰여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물건 나오면 놓치면 안 되죠. 네. 그건 많이 달라붙겠네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네. 뭐가 나와도 안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 정도구나. 네. 어쨌든 벌써 일부 이제 마칠 시간이 아유, 됐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경매 시장에 대한 좀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좀 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아드님 이야기 했는데 하셔도 되고 24살이 1,000만 원 이하로 네. 뭐 경매를 그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돈 어떻게 마련하는지 뭐 등등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